첫째, 사회주의의 인민주권이 자본주의의 국민주권보다 더 민주적인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적인 권력기관인가. 그 다음에 그 비밀선거, 자유선거, 직접 선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더 잘 보장되고 있나. 그리고 공산당의 통치가 잘못되었을 때 그 일당 지배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죠. 이 책임 정치가 불가능하지 않는가.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보장은 우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뛰어난 제도라면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그죠? 개인의 자유권 이런 것도 신체의 자유 이런 것도 더 사회주의가 보장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공산당의 지위를 보는데요. 자, 소련 공산당 헌법이나 강령에 의하면은 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내용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을 확대하고 여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숙고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계급 독재라든지 계급 투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 사라진 조건에서 시민의 활동을 보장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규약에도 이제 그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원리를 쭉 나열하는데 이 중에 사회주의 민주정치, 사회주의 법치국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중국 헌법에도 들어 있습니다. 쿠바 헌법에 이제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데는 언급이 없고 다만 그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무 생활. 그래서 참다운 민주주의 이런 단어는 있습니다. 베트남 헌법에도 역시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공산당은 이제 모든 분야를 영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산당 규약의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공산당 규약이 법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규약의 내용이 헌법에 반영돼서 법치를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에 따르면 주권은 이제 성인 국민으로 구성된 유권자 전체 집단입니다. 전체 집단. 유권자 전체 집단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주권은 유권자 전체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집합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인민주권에서는 집단 지도체제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권자들은 유권자 집단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 유권자 집단이 같이 하고 어떠한 결정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보다는 삼권 통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 인민주권에 따르면 주권자가 2천만 명이면 한 명 한 명은 2천만 분의 1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누구나 그 지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개념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자기 통치, 자기 결정, 자기 조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의제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주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그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개념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또한 선거구는 주거, 직장, 학교, 군대 등그 유권자의 생활 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투표율이 높죠. 특별히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투표하는 게 투표율이 높습니다. 인민주권은 민주집중제에 따라서 권력이 통합된다 그랬죠. 권력이 통합된다. 그래서 권력이 통합됐기 때문에 권력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월권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독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민민주주의는 노동자와 농민 등 계급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 피지배 계층이 다양할 때 노동교육이 주도가 돼서 이들과 계급 연합을 합니다. 이것이 인민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918년에 혁명 직후에 레닌의 러시아 헌법이 노동동맹의 소비에트다. 자본가와 부질서를 청산해가는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6년 스탈린 시대에 와서 사회주의 헌법이 된 겁니다. 중국은 이제 54년의 헌법이 인민주의 헌법이고 75년 헌법이 이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2008년 중국 헌법에 따르면 다시 이 인민민주주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보게 되면
1948년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고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었는데 최근 2019년 헌법에 따르면 인민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회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 했다가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소련 붕괴의 원인이 너무나 성급하게 계급 투쟁을 포기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했다.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다. 이런 반성하에서 다시 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보다는 다시 인민민주주의 성격으로 다시 복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인민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쿠바는 이제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 민주주의는 이제 그 농민까지 모두 다이 노동자가 됐죠. 그래서 노동 계급 이외에는 다른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본주의의 잔재가 남아서 자본주의가 복원될 가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자 민주주의가 이제 프롤레타 독재죠. 그 프롤레타 독재가 여전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롤레타 독재를 폐기하면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련은 그걸 너무 빨리 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노동 계급이 노동자가 모든 인민이 노동자가 돼서 자본주의 잔재가 소멸하여 더 이상 계급 투쟁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됩니다. 노동자 국가는 전 인민의 국가가 되면서 특정 계급, 노동 계급이 아니라 전체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된다. 이 민주주의가 될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복원될 가능성이 없어졌죠. 지금 현재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 대외적으로 혹은 대내적으로 자본주의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단계가 아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 단계다. 중국에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가도 있고 소생산자도 있죠. 그래서 계급연합 민주주의다. 북도 계급연합 민주주의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민주권에 따르면 민주주의 집중제는 의사결정 방법이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국가 권력의 구성 방법입니다. 레닌에 따르면 민주주의 집중제의 핵심은 그 비판의 자유, 소수가 다수를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의 에, 자유입니다. 레닌은 이제 그 소수의 복종은 다수파가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소수 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 인민주권은 주권의 단일성에 의해서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최고의 입법기관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옵니다. 즉 입법부 위의 중앙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기능은 독립되어 있지만 그 구성과 해임에 있어서는 입법부에게 강하게 의존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집단지도체제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 최고 입법기관,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국가의 주석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당의 경우는 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정치위원회, 비서, 총비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총비서나 당에 있어서 총비서나 국가에 있어서 주석이 국회나 당대회를 운영하지 않고 국가나 당의 이름으로 독단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리주의라고 합니다. 대리주의. 개인이나 특정 그 단위가 전체를 대리하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삼인당 내의 개인 숭배, 특히 라살에 대한 숭배를 반대했고 레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셰프는 이제 1956년에 스탈린의 개인 숭배와 개인 독재를 비판했고요. 스탈린이 당의 대의기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이 집단지도 체제와 민주집중제 같은 소비에트 헌법에 근거한 혁명적인 사회주의 법치를 복원해야 된다. 바로 이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민주주의 원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1961년 소련 공산당 강령에 의하면은 정치국은 세 차례 연임할 수 없고 중앙위원회는 매번 3분의 1 이상 교체돼서 인적 교체, 즉 개인의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택동의 그 독단 이후에 등소평이 1인 독재와 개인 숭배를 금지를 시켰고요. 공산당 규약에 따르면 당은 어떠한 형태도 개인 숭배도 금지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지도자로도 독단으로 나서지 않고 개인이 조직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법제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참정권을 보게 되면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이제 예외적으로 헌법 개정을 국민 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련, 중국, 북한은 헌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국민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최고 입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투표로 하고 있죠.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소련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미국 같은 데도 국민투표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주의 인민주권에 의하면 전체 주권자인 총유권자의 총의를 물어보는 국민투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제 그 대부분 국민이 최고 입법기관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그 국회가 그래서 뭐 최고 지도자 주석단을 선출한 경우에 최고 지도자가 간접 선출된 경우에 국민은 자신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만 소환할 수 있지 최고 지도자를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의 소환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넓게 활성화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직접 뽑은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뽑은 경우는 소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련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북한과 달리 이 법원의 판사를 입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했습니다. 최고 판사는 당연히 이제 입법기관에서 하는데 일반 인민법원의 판사죠. 이 판사는 직접 선출했다는 게 특징이고 다만 중국과 북한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인민 배심원, 인민 참신원을 두고 이들은 인민들이 선출하도록 했다. 그래서 소련의 발달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사회주의 법치주의가 반영이 됐습니다. 중국도 이거 이제 반영이 됐죠. 북에 대해서는 아직 이걸 반영하지 않고 2019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완비하여 인민의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합니다. 인민의 사회주의 법무 생활, 준법 정신. 소련이나 중국에서 사회주의 법치는 공산당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지도자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 북에서는 아직까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건 인민의 의무다. 최고 지도자나 어, 노동당의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의 사후에 이제 이 중국의 집단 지주체와 사회주의 법치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국가에 보다 우위인데 이런 공산당 우위의 원칙이 겉으로는 헌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산당 규약의 내용이 헌법에 반영됨으로써 헌법에 의한 통치, 즉 법률에 의한 통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이 과거에는 공산당에서 비공개로 결정해서 바로 국가에게 하달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논의가 국가기관, 국회죠.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논의되는 방식. 그래서 당과 국가가 구별되고 있다. 대부분의 헌법, 소련,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는 이제 검찰의 허가에 의한 체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검찰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검찰이 바로 허가해서 체포를 할 수 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 근거하면 영장에 의하지 않더라도 체포 구속할 수 있다. 반면 쿠바나 베네수엘라는 발달한 부르주아 헌법과 마찬가지로 법관이 발행한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과거에 조국에 대한 반혁명제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헌법 조항에 넣습니다. 반면 북은 헌법에서 과거 이러한 처벌 조항을 삭제를 했다. 국민의 주권 사항을 정하는 헌법에서 주권자인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죠?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 소련의 이제 1936년 헌법, 사회주의 헌법, 그다음 발달된 사회주의 헌법에 보면은 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혹은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는 공산당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범위가 이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넓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종교의 경우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믿을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를 거부하거나 비판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정당 결성의 자유분을 소련은 공산당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중간 정당들이 반혁명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 북한, 베트남은 공산당 이외에 친정부적인 정당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이제 야당까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공산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이 각종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산당은 각 그 사회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데 쿠바에서 후보에 출마하려면 각종 사회 조직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 조직에서 후보들을 출마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일당 지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선거의 자유를 보게 되면 소련은 1988년까지 반대할 때는 별도의 표시를 해서 투표함으로써 반대자들이 나타나죠. 비밀 투표에 반했죠. 북한에서는 과거에 찬성 반대 투표함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92년 헌법에는 이제 반대할 때는 아, 이름에 투표용지를 별도의 횡선을 그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별도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행위가 드러나죠. 비밀 투표에 반하고. 이제는 바뀌어서 기표소에 들려도록 하겠지만 여전히 기표소에서 반대할 경우는 그 별도의 이 기재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반대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는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 대회를 일반 국민이 유권자가 뽑는 것이 아니라 광역의회에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유권자는 영등포 구의원을 뽑고 영등포 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뽑고 서울시의원이 국회의원을 뽑는 이러한 간접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선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영등포 구의원, 자기가 뽑은 영등포 구의원만 소환할 수 있고 서울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은 소환하지 못하는 아까 말했죠. 간접 선출된 공직자를 소환하지 못하면서 소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당 지배체제가 유지할 때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산당이 국정 운영에 실패할 때 여전히 정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책임 정치 원리에 반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그 국정 운영에 실패하면 다른 정당으로 바뀌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첫 번째는 당이 직접 국가를 운영할 경우에 국정 운영에 실패했을 때 당의 책임이 가기 때문에 당의 지도력이 훼손이 되죠. 당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을 보내서 당원들이 국가의 요직을 담당해서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이들이 국가 운영을 실패할 경우에는 그들을 소환하는 즉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당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 개인의 문제로 해서 그 개인을 문책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당내에 노선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그룹을 인정해서 이들 그룹들이 권력을 번갈아 간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경우에는 뭐 상하이방, 공청, 태자당 이렇게. 하지만 이런 그룹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집단 지자체 내 출신을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 자본주의 다당제처럼 강력한 그 책임 정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보게 되면 자 인민주권은 재산이 없는 사람도 사회계약의 구성원이니까 이게 평등선거의 자유선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론적으로 우월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그 선거에서 주로 단체나 기관에 의해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후보 등록이 쉽지 않다는 거고 또한 후보 등록 전에 후보를 조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후보를 조율해서 단독 후보를 등록하거나 정수를 약간만 넘는 후보를 등록한다. 즉 후보 등록의 자유가 사회주의보다는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제 사회주의의 인민주권에 따르면 선거나 투표라는 것은 자유 경쟁과 갈등의 과정이 아니라
선거 전에 밑으로부터 성숙한 논의의 결과를 만장일치에 가까운 단합대회나 축제 형태라는 거죠. 즉, 루스의 일반 의지가 이미 형성된 이를 확인하는 사후 절차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건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실제 밑으로부터 모든 게 합의가 돼가지고 항상 만장일치로 가는 건 아니죠. 선거라는 건 경쟁의 의미도 있고 서로 다른 노선들을 선택하는 건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의 유권자들이 발의를 하는 경우 내가 직접 뽑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환할 수 있는 방식, 즉 간접 선출된 공직자도 소환할 수 있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국민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민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자 집단, 총 주권자 집단의 의사인데 그거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제일 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과 국가를 분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당이 결정하면 국가기관의 공식 논의와 같은 요식행위들조차 바로 집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공산당이 무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베트남, 소련도 공산당과 그 지도자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인민에게 이 법률 준수를 하라면서 공산당이나 최고 지도자가 이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민들이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진정한 집단 지도체를 구축했다면 당의 지도부가 번갈아가면서 국가의 최고 지도부로 되고 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들을 소환하는 절차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정당 결성의 자유를 형식적으로 억압하는 건 좀 피해야 다. 정당이라는 건 사회 계급과 계층의 반영이니까 노동자 이외의 계급과 계층이 소멸했다면 정당 결성의 자유를 주더라도 실질적인 정당, 공산당에 도전하는 정당은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핵심은 노동자가 하나의 당으로 결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당이 민주주의 방식을 유지해야지 노동자 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트로츠키에 하면은 일국 일당 문제에서 당이 비민주적이면 노동자당이 분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기 때문에 노동자가 단결이 됐을 때는 노동자가 집권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 것들을 노동자가 단결되고 하나의 당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의 자유, 아까 말했죠. 판사의 영장에 의한 걸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혁명죄나 방어까지 이걸 엄격하게 처벌하는 거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형법의 조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 사회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 허용할 필요가 있다. 비판을 통해서 체제가 발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발전된 사회주의헌법 소련의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국가에 대해서 비판을 허용하고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도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고 자본주의도 더 발달된 사회라면 이런 비판을 불허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언론의 자본 소유나 언론의 영업 활동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의 사회주의과는 각 조건에 따라 인민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붕괴 중에 원인이 하나가 대외적인 미국과 제국주의와의 투쟁, 그죠? 제국주의와의 투쟁, 그리고 내부의 자본주의적인 잔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레타 독재, 즉 노동자 민주주의에서 너무 성급하게 계급 투쟁이 완전히 소멸한 때 도입할 수 있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너무 성급하게 전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중국이나 북한은 아직까지 노동자 민주주의, 그러니까 프롤레타 독재 혹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과 북한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은 국내외적인 조건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고 그거는 개인의 자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도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도
높은 수준에서 자본주의보다도 더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된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사회주의 국가의 이 조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식 서구식의 발달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바로 이런 사회주의 사회에 도입하자 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직은 역사적 조건에서 성급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